민주야, 네가 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그날 나는 알았습니다. 저 여자는 내 딸이 아니라 내 인생을 훔치러 온 사람이었다는 걸. 지옥은 비명과 함께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지옥은 아주 상냥하고 예의 바른 초인종 소리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발로 그 지옥을 향해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위로하듯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아픔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안개 같은 것이 아니더군요. 그저 날카로웠던 유리 조각이 무뎌져서 찔려도 예전만큼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을 뿐입니다. 고통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살의 일부처럼 박혀 익숙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가 되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누가 먹으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생일인 사람도 없는데 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입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미역을 물에 담가 불립니다. 불어난 미역을 손으로 조물조물 씻을 때 느껴지는 미끌거리는 감촉.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 물기 젖은 미역을 넣었을 때 치익하고 올라오는 소리. 그 소리와 고소하면서도 비릿한 냄새가 퍼질 때야 비로소 이 죽은 듯한 집이 아주 잠깐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오직 그 소리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습니다. 식탁 위에는 밥그릇 하나, 국그릇 하나를 내려놓습니다. 처음엔 맞은편의 빈 의자가 송곳처럼 눈을 찔러대서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컥컥대며 물로 밥을 넘기곤 했지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제는 그 허전함마저 편안해졌다는 겁니다. 빈 의자를 보며 밥을 먹는 게 아무렇지 않아진 제 자신이 가끔은 섬찟하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사람 사는 꼴인가 싶어서요. 여보, 오늘도 미역국이야. 간이 좀 짠가?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말을 건넵니다.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걸 알면서도 제 목소리라도 내지 않으면 이 집의 침묵이 저를 집어삼킬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입을 떼지 않으면 언젠가 말하는 법조차 잊어버려 세상에서 지워질 것 같은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 넓은 30평 아파트가 밤이면 밤마다 거대한 입을 벌리고 저를 삼키려 드는 괴물처럼 느껴집니다. 그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외로움이 목 끝까지 차올라 숨조차 쉬기 힘들던 늦가을의 오후였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 가득 봄 햇살 같은 미소를 띤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구청 복지과에서 나왔습니다. 조민주라고 합니다. 구청, 복지과, 그리고 공무원. 그 단어들이 주는 맹목적인 신뢰감. 저는 너무나 쉽게 마음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훅 하고 제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식사는 하셨어요? 세상에, 집이 너무 적막하다. 제가 말벗 해드릴게요. 어머님 같은 분들이 외롭지 않게 돕는 게 제 일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꾀꼬리 같았습니다. 그녀는 썩어 문드러진 제 외로움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어 어루만졌습니다. 자식도 안 해주는 안부 전화, 며느리도 챙기지 않는 약봉지. 민주 씨는 제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들만 골라서 해주었습니다. 그녀가 어머님하고 부를 때마다 제 가슴속 뻥 뚫린 구멍이 메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집에 오는 날이면 죽어있던 집에 온기가 돌고 제 입에서도 웃음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치 마약 같았습니다. 그녀가 현관문을 닫고 나가면 금단현상처럼 손이 떨릴 정도로 저는 그녀의 친절에 중독되어 갔습니다. 석 달 뒤 민주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청첩장을 내밀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없어서 서러웠는데 어머님이 제 엄마예요. 꼭 와주세요.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장롱 깊숙이 보관해 둔 통장을 꺼내 300만 원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딸을 얻는 값이라 생각하면 헐하다고, 오히려 싸다고 생각했지요. 그때 그녀가 흘린 눈물이 가짜일 리 없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러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가 짐 가방 하나를 든 채 화장기 없는 창백한 얼굴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사실은 남편 사업이 망해서 당장 갈 곳이 없어요. 저희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 안 될까요? 제가 친딸처럼 모실게요. 이 큰 집, 어머님 혼자 외롭잖아요. 셋이서 북적북적 살면 훨씬 좋잖아요. 그때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제 이성은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함께 살자는 말이 구원의 밧줄처럼 들렸습니다. 적막한 집에 사람 온기가 채워진다는 상상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닫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손으로 굶주린 늑대들을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제 이막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 새 식구가 된 집은 활기가 넘치는 듯 했습니다. 민주 씨의 남편이라는 강태수가 들어왔을 때 첫인상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번들거리고 말투가 거칠었지만 민주 씨의 남편이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 활기는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제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반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과일을 깎고 있는데 민주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신문 기사를 보여주더군요. 어머님, 뉴스 보셨어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이래요. 지난번에도 옆동 할머니가 검찰 사칭 전화 받고 전 재산 날리셨대요. 그래서 말인데요. 제가 어머님 자산을 좀 안전하게 관리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태수 씨가 금융 쪽을 좀 알거든요.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그 말이 너무나 합리적으로 들렸습니다. 복잡한 은행 업무가 늘 골치였던 저에게는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거절하면 그들의 호의를 무시하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제 명의의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까지 모두 넘겨주었습니다. 그게 제 목줄을 그들의 손에 쥐어주는 것인 줄도 모르고요. 1년이 지났을 때 이번엔 아파트였습니다. 강태수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상속세 폭탄 맞아요. 지금 법이 바뀌어서 복잡합니다. 미리 증여해 두시는 게 어머님 신상에도 좋아요. 어차피 저희가 끝까지 모실 건데 뭐가 걱정이세요? 그의 눈빛에서 묘한 강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분위기에 눌려 그리고 혹시라도 거절하면 이들이 떠나버릴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시 그 끔찍한 고독 속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집을 주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붉은 인주가 종이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강태수와 민주의 입가에 스치듯 지나간 비릿한 미소를 저는 그때 보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도장을 찍자마자 집안의 공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이라 불리던 저는 어느새 아줌마가 되었고 급기야 어이 노인네가 되었습니다. 식사하세요라는 말은 밥 안 차리고 뭐해? 로 바뀌었습니다. 아, 냄새나. 좀 씻고 다니라니까요. 노인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민주는 제 앞에서 대놓고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집안일은 오롯이 제 몫이 되었고
저는 그들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제 돈으로 산 쌀로 밥을 지으면서도 저는 부엌 구석에 서서 식은 밥을 물에 말아 눈칫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내 집인데 내 집이 아니었습니다. 제 산막, 부러진 날개, 드러난 본색,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습니다. 제 모든 존엄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고 인간으로서의 삶이 끝장난 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장롱 및 신문지 사이에 비상금 5만 원을 숨겨두었습니다. 나중에 병원비라도 하려고, 혹시라도 배가 고프면 빵이라도 사 먹으려고 떨리는 손으로 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민주가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제 방을 뒤엎어 놓고는 5만 원짜리 지폐를 구겨 제 얼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와, 이 노인네 진짜 음흉하네. 민주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습니다. 우리 몰래 딴 주머니 찼어? 도둑질하세요? 우리가 밥 굶겨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서 돈을 숨겨? 아니야, 그게 아니라. 비상금으로. 제가 변명하려 다가가자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강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구의 그림자가 순식간에 저를 덮쳤습니다. 이 할망구가 진짜 보자 하니까 확 그가 제 팔을 낚아챘습니다. 사람의 팔을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짐승을 다루듯, 아니 물건을 집어 던지듯 거칠고 잔인한 손길이었습니다. 몸이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으려던 제 오른손목이 태수의 힘에 의해 뒤로 꺾였습니다. 뚝! 아주 분명하고 선명한 소리였습니다.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1초의 정적.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몇 초 뒤 손목에서부터 뇌를 관통하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으악! 저도 모르게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살면서 한 번도 내본 적 없는 고통의 비명이었습니다. 바닥을 구르며 덜덜 떨고 있는 저를 내려다보는 민주와 태수의 얼굴. 그들의 눈에는 걱정도, 죄책감도, 놀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장난 가전제품을 바라보는 듯한 귀찮음, 짜증 섞인 경멸, 그리고 빨리 좀 죽지라는 무언의 저주가 담겨 있었습니다. 재수없게 소리는 왜 질러? 시끄러워 죽겠네. 아프면 약이나 발라. 엄살 떨지 말고. 민주가 쏘아붙이고는 방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태수는 혀를 차며 TV 볼륨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어두컴컴한 거실.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진 채 저는 부러진 손목을 부여잡고 숨을 헐떡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더 아픈 것은 제가 철저히 혼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조차 가지 못하는 신세. 내 집에서 내 돈으로 먹여 살린 저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 이곳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습니다. 내 돈으로 만든 감옥이었고 저들은 잔혹한 간수였습니다. 제 사막, 차가운 세상, 철저한 고립. 밤새 손목이 퉁퉁 부어올라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바늘로 뼈를 찌르는 듯한 통증이 뇌를 찔렀습니다. 그래도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정말 맞아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버스를 타고 경찰서로 가는 동안 저는 주문처럼 되뇌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이야. 내 말을 들어줄 거야. 나는 피해자야. 내가 누군데? 이 나라 국민인데. 도와주겠지. 하지만 경찰서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곳의 공기는 겨울 바람보다 차가웠습니다. 접수대 앞에 서서 저는 준비해 온 말을 꺼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이 통장을 빼앗았고 집도 방강제로 가져가고 어젯밤에는 저를 때려서 뼈가 부러진 것 같아요.
말을 하면 할수록 제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꼬질꼬질한 옷차림. 제 몰골이 너무 초라해서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경찰관은 제 부어오른 손목을 힐끗 보더니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진단서 없으세요? 못 갔다고 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폭행 입증 어렵습니다. 진단서 끊어오세요.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저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보니 가족 간 단순 다툼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어르신, 혹시 기억력이 좀 안 좋으신 건 아니죠? 요즘 치매 노인분들이 피해망상으로 허위 신고를 많이 하셔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지고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맞았는데, 나는 뺏겼는데, 늙었다는 이유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제 호소는 거짓말 혹은 치매 노인의 헛소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서 아픈 손목보다 그 의심의 눈초리가 훨씬 더 뼈아팠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간 구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 씨가 일한다고 했던 그곳의 직원은 제 이야기를 듣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보건소 연결해 드릴까요? 도움을 받으러 간 곳에서 제가 문제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세상이 저를 거대한 유리벽 안에 가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민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신고라도 하게. 해봐. 누가 미친 노인네 말을 믿어주나. 우리가 다 손써놨어. 그날 이후 저는 방에 감금되다시피 했습니다. 밥도 주지 않는 밤. 저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붙들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무서워. 나 좀 데려가.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제오막. 어둠 속의 빛, 비밀 동맹. 죽음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말라가던 어느 밤이었습니다. 방문 밑으로 꼬깃꼬깃한 쪽지 하나가 쑥 밀려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민주가 쓰레기를 밀어 넣은 줄 알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펴보았습니다. 203호 경비 김 반장입니다. 할머니, 다 알고 있습니다. 매일 밤 고함 치는 소리, 할머니 우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돕고 싶습니다. 내일 분리수거 때 뵙죠. 그 쪽지를 읽는 순간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다. 내가 미친 게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명은 있었다. 그날 밤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펑펑 울었습니다. 다음 날 김 반장님의 도움으로 몰래 아파트를 빠져나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저는 계속 망설였습니다. 또 무시당하면 어쩌나, 또 이상한 노인 취급을 받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손목을 감싼 붕대가 부끄러워 자꾸만 옷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이정아 변호사님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제 말을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부러진 손목, 뺏긴 통장 이야기, 그들의 폭언과 학대, 메모를 하며 끝까지 듣던 변호사님이 안경을 고쳤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특수강도 상해, 그리고 노인복지법 위반 범죄입니다. 그 한마디에 댐이 무너지듯 눈물이 터졌습니다. 내가 미친 게 아니지요? 내가 치매가 아니지요? 네, 어머님은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변호사님은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민주와 태수의 과거 범죄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노인을 울린 상습 사기단이었습니다. 개중엔 충격으로 화병이 나서 돌아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뜨거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당하고만 있으면 또 다른 희생자가 생긴다. 반드시 내 집에서 내 손으로 이 악마들을 끝장내리라. 제육막, 침묵의 역습. 집으로 돌아온 저는 철저히 바보가 되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말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였습니다. 밥 줘. 하면 군말 없이 밥을 차려주고 청소해. 하면 아픈 손목으로 걸레질을 했습니다. 속에선 천불이 나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았습니다. 이 말도 증거다. 지금 내가 뱉는 욕설, 비웃음 하나도 빠짐없이 모을 것이다. 제 주머니 속에는 김 반장님이 구해준 초소형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켜둔 채 사는 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녹음기에 들어갈까봐 겁이 났습니다. 태수가 가까이 오기만 해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한 번은 태수가 갑자기 제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담배 어딨어? 아줌마가 가져갔어? 내 담배 내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주머니 속 녹음기에 닿을 뻔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멍한 표정을 지으며 웃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담배가 없는 걸 확인하고 욕설을 뱉으며 나갔지만 저는 다리가 풀려 한참을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손목은 여전히 아팠고 마음은 더 아팠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드디어 기다리던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술판을 벌이던 태수가 취기에 올라 낄낄거리며 민주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 늙은 할멈만 쫓아내고 집 팔아버리면 끝이야. 명의도 넘어왔겠다. 뭐하러 데리고 살아? 한몫 챙겨서 해외로 뜨자고. 요양원에 처박아 버려. 등신 같은 노인네 아무것도 모르고 밥이나 축내고 말이야. 죽지도 않아. 그 말이 제 주머니 속 녹음기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방 안에서 문에 귀를 대고 그 소리를 듣던 저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삼켰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지옥을 끝낼 수 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사냥할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리고 봄. 며칠 뒤 평화로운 오후에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아무 의심 없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 왔나? 누구세요? 문 앞에는 제복을 입은 경찰 5명이 서 있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조민주 씨, 강태수 씨 되십니까? 특수폭행, 사기, 그리고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져나가는 걸 보았습니다. 사색이 된 민주가 뒷걸음질 칠 때 제가 방문을 열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자 눈가에 든 시퍼런 멍 자국과 퉁퉁 부은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제야 민주는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저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님이니? 나는 피해자 김금자다. 그리고 너희는 내 집에 들어온 도둑놈들이고. 철컥. 수갑 채워지는 소리. 제 인생에서 들은 그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고 정의로운 소리였습니다. 경찰에게 양팔을 붙들려 끌려가며
악을 쓰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재판은 길었지만 판결은 분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며 계획적이고 악랄한 범죄임이 인정된다. 판사의 선고를 듣는 순간 저는 법정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게 끝나고 6개월이 흘렀습니다. 시간이라는 것은 참 묘하지요. 그날은 그렇게도 버티기 힘들고 지옥 같더니 뒤돌아보면 어느새 계절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누군가의 발소리를 겁내지 않아도 되는 집, 내 마음대로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자유, 냉장고 문을 마음껏 열 수 있는 권리, 그 사소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손목은 비가 오거나 날이 흐리면 아직도 욱신거립니다. 하지만 그 통증은 더 이상 저를 괴롭히는 고통이 아닙니다. 내가 싸워서 이겼다. 내가 살아남았다. 이 흉터는 제 승리의 훈장처럼 느껴집니다. 저를 지옥에서 구해준 203호 김 반장님, 여전히 아파트 입구를 지키시는 그분과 이제는 밥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쑥스러운 듯 말하더군요. 금자씨, 이제는 혼자 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또다시 누군가를 믿는 게, 또다시 상처받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알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닫아버린 마음은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나를 가두는 또 다른 감옥이라는 것을요. 우리는 거창한 결혼식 대신 식구들끼리 모여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반장님의 손주들이 찾아와 할머니 하고 부릅니다. 그 소리가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제 굽은 손을 잡으며 묻습니다. 할머니는 도둑들이 안 무서웠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으며 말해줍니다. 무서웠지. 정말 많이 무서웠단다. 다 포기하고 싶을 만큼.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무서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숨어만 있는 거야. 자신을 지키는 건 결국 나 자신이란다. 아무리 늙고 힘이 없어도 내 존엄은 내가 지켜야 해. 창문을 엽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들어와 집안을 채웁니다. 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진짜 봄이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닙니다. 불쌍한 독거노인도 아닙니다. 저는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 그리고 앞으로도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갈 긴금자입니다.